매일 수많은 여행자와 관광객이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누군가는 세계 여행의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나죠. 모든 철도가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 또한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되진 않습니다. 외딴 구간의 선로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눈보라와 산사태는 언제든 승객들을 혹한 속에 가둘 수 있죠.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위험한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죠. 선로 위의 위험뿐 아니라 그 너머의 비극적인 사고와 폭력적인 건설의 역사까지. 선로 위에는 단순한 승객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철도는 나라를 세우고 확장을 이끌었으며 때로는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선 생명줄처럼 꼭 필요한 길이지만 다른 곳에선 피와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이기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들, 지금 그 길 위로 함께 떠납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위험한 철도망은 인도 뭄바이에 있습니다. 바로 뭄바이 교외 철도죠. 대도시 뭄바이는 2,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지구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릅니다.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시 설계자들은 뭄바이 교외 철도를 계획했죠. (2025년) 현재 뭄바이 교외 철도는 7개 노선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과 외곽 주거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고 하루 평균 75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 철도를 이용합니다. 인도 철도 전체 일일 여객 수송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죠. (1853년에) 처음 개통된 뭄바이 교외 철도는 오늘날 도시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 속에 철도는 한계에 부딪혔죠. 본래 1,700명을 태우도록 설계된 열차는 러시아워가 되면 무려 4,500명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승객들은 틈새마다 몸을 밀어넣다 보니 문을 열어둔 채 달리는 것은 흔한 광경이고 일부는 창문에 매달린 채 이동하죠. 그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약 700명이 과밀 열차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여전히 충격적으로 많죠. 2023년 한 해 동안 뭄바이 교외 철도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90명에 달했습니다. 열차에서 떨어진 사람들뿐 아니라 선로를 건너다 열차에 치인 이들까지 포함된 숫자죠. 이는 하루 평균 7명이 숨지는 셈입니다. 뭄바이 교외 철도에 몰리는 끝없는 수요는 승강장을 벗어난 뒤에도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거대한 인파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심각한 과밀로 인해 사고의 위험은 더 커지죠. 그리고 때로는 그 위험이 곧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2017년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도시 한복판은 통근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뭄바이 중앙에 위치한 프라바데비역과 파렐역은 보행자 전용 육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프라바데비역으로 동시에 4대의 열차가 도착합니다. 승객들은 한꺼번에 파렐역으로 향하는 육교로 몰려들었죠. 순식간에 인파가 물결처럼 승강장을 뒤덮으며 육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사람들로 빽빽해지면서 참사가 시작됩니다. 젖은 바닥에 승객이 미끄러지거나 혼란 속에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생겨나며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밀려나면서 서로를 짓밟았고 통로를 따라 설치된 금속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쓰러진 이들은 공포에 휩싸인 인파에 깔려 움직일 수 없었으며 밀집된 군중 속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몸에 가해졌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 원인의 상당수는 인파에 갇혀 가슴이 짓눌리거나 출혈 때문이었죠. 뭄바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안전 기준마저 부실한 탓에 뭄바이 교외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구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 중 하나인 칭하이 티베트 철도로 중국 칭하이 성의 시닌과 티베트의 도시 라싸를 연결합니다. 총 연장 1956km에 이르는 칭하이 티베트 철도는 칭하이성 거얼무에서 티베트 라싸까지 노선이 이어지며 완공되었죠. 티베트 최초의 철도가 된 이 노선은 개통과 동시에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발 5,072m에 위치한 탕굴라 고개를 지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라는 기록을 차지했죠. 해발 5,068m에 자리한 탕굴라 고개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 되었습니다.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대만 1,000km 가까이 이어지는 이 철도는 특별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극한의 고도 때문에 승객들이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죠. 탕굴라 고개에서는 산소 농도가 해수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고산병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죠. 티베트와 거얼무 구간을 여행하려면 승객 건강 등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고지대 여행의 위험을 명시한 동의서에도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각 객차에는 의사가 함께 탑승합니다. 고산병 증세를 보이는 승객을 곧바로 돌보기 위해서죠. 또한 모든 좌석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산소 공급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선 중간의 역들도 산소 농도를 높인 환경을 갖추고 있죠. 칭하이 티베트 철도의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승객들의 고산병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 덕분에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안전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6년 8월 28일) 75세 승객이 열차 안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존 지병과 고산의 극한 환경이 겹치며 한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죠. 문제는 산소 부족만이 아닙니다. 노선의 550km 구간은 녹아내리는 영구 동토층을 지나갑니다. 여름이 되면 동토층의 윗부분이 녹아내리고 더위와 열차의 열기로 녹아내린 표층은 곧 진흙탕 같은 불안정한 지반으로 변하죠. 기술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일부 구간에서는 선로 자체를 높여 세움으로써 불안정한 땅 위에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이 고가 선로는 깊숙이 박힌 파일 기초 위에 세워져 영구 동토층이 녹아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간에서는 선로에 설치된 암모니아 기반 열 교환 장치로 열차가 지나며 발생하는 마찰열을 흡수해 주변 지반으로 열이 전달되어 동토층을 녹이지 않도록 막아주죠. 칭하이 티베트 철도는 세계 최고 높이라는 기록과 함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준 기술진의 작품이자 승객들의 고산병을 대비한 다양한 장치가 더해져 극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한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극한의 철도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죠.
이번에는 아프리카 북서부 모리타니 사막으로 향합니다. 악명 높은 위험한 철도, 모리타니 철도가 있는 곳이죠. 국토의 90%가 사하라 사막에 속하지만 모리타니는 풍부한 광물과 자원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 자원 덕분에 채광 산업이 성장했고 거대한 수송망이 필요해졌죠. 1963년 처음 개통된 모리타니 철도는 총 704km 길이의 단선 철도로 주에라트 철광산에서 출발해 푸데릭과 슈움을 거쳐 대서양 연안 항구 도시 누아디부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대한 여정을 위해 철도는 그에 걸맞은 초대형 열차를 운행합니다. 이 노선을 달리는 화물 열차는 거대한 괴수와도 같아 길이가 3km에 달하기도 합니다. 200에서 210대의 화물차와 2대의 디젤 기관차로 이루어져 있죠. 각 화물칸은 최대 76톤을 실을 수 있으며 매년 이 철도를 따라 운반되는 광석의 양은 평균 1,500만 톤에 달합니다. 열차는 사하라 사막의 끝없는 모래바다를 건너며 극한의 환경과 싸워야 하죠.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찌는 듯한 더위로 모리타니의 연평균 기온은 25도씨에 달하고 한여름이면 50도씨까지 치솟습니다. 화씨로는 무려 122화씨에 해당하며 이 불볕 더위는 심각한 위험을 불러옵니다. 개방된 객차에 타는 승객들 또는 광석 위에 올라타 이동해야 하는 이들에게 열사병, 탈수, 심한 화상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열차가 사막 한가운데 멈춰 선다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모리타니 철도를 자주 멈춰 세우는 주범은 바로 모래폭풍이죠. 시속 40k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사막의 모래와 흙먼지가 휘날리며 사방으로 흩날리는 거대한 모래 장막이 형성됩니다. 땅 위를 휩쓸던 입자들이 더 많은 모래를 일으켜 세우고 바람에 실려 연쇄적으로 휘몰아치게 됩니다. 중력 대신 바람이 일으키는 모래의 눈사태와도 같죠. 거대한 모래 폭풍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퍼지며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 방대합니다. 사하라의 모래 폭풍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북유럽과 카리브해, 미국, 멕시코만 해안까지 도달합니다. 모리타니 철도는 사하라를 가로지르며 이 거친 기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 열차의 몸이 눌린 채 견뎌야 했다는 승객들의 이야기도 있죠. 모래 폭풍은 선로 위에 거대한 모래 더미를 쌓아 올려 열차를 멈춰 세우고 승객들을 사막의 혹독한 열기에 내맡깁니다. 불타는 더위든 몰아치는 모래 폭풍이든 모리타니 철도 여행은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안전 문제로 인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관광객 탑승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전용 객차 2량이 추가되면서 관광객들도 다시 가혹한 여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지만 사막을 건너는 한 이 철도에서 극한의 환경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도 남동부에는 7위에 오른 철도가 있습니다. 몬순의 거센 비바람과 맞서 달리는 노선인 첸나이 라메스와람 철도죠. 총 길이는 약 600km로 동부 해안 도시인 첸나이에서 출발해 남동쪽 끝의 섬인 라메스와람까지 이어집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 등장하는 최대 난관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판반 교량이죠. 길이 2.2km에 달하는 판반 교량은
파이크 해협 위를 가로질러 라메스와라 섬과 인도 본토의 만다팜을 연결합니다. (1914년에) 세워진 판반 교량은 인도 최초의 해상 교량이었으며 1988년 평행 도로교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섬과 본토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죠. 하지만 바다 위에 놓인 구조물인 만큼 판반 교량은 사이클론과 거센 바람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곳은 고부식성 해양 환경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게다가 선로가 불과 12.5m 높이에 있어서 승객들은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와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달립니다. (1964년 12월 22일) 라메스와람 사이클론이 인도 해안을 향해 몰려옵니다. 거센 폭풍은 라메스와람 섬과 판반 교량을 정면으로 덮쳤죠. 풍속은 시속 240km로 관측되었으며 돌풍은 무려 시속 280km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슈퍼 사이클론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상륙과 동시에 파괴의 길을 남겼죠. 판반 교량 동쪽 구간에서는 115명의 승객이 다누슈 코디행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로 역시 바다 위에 놓여 있었죠. 사이클론이 교량을 무너뜨리며 열차는 바다로 추락했고 115명의 승객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판반 교량은 붕괴됐죠. 필수적인 철도 연결망은 45일 만에 가까스로 복구되었지만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다누슈 코디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마을과 한때 판반과 이어졌던 녹슨 철길의 잔해뿐이죠. 이 참사는 철도가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판반 교량은 취약한 위치 탓에 해마다 피해를 입으며 계속된 보수와 관리가 필요했고 매번 운영이 중단될 때마다 이 핵심 교통로의 취약함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2013년 220톤 규모의 해군 바지선이 좁은 철도교에 충돌하며 보수공사가 불가피해졌죠. 바지선은 카르와르 해군 기지로 향하던 중이었고 162톤짜리 예인선에 연결돼 있었으며 예인선 승조원이 통제력을 잃고 만 겁니다. 교량의 지지 트러스는 이미 부식이 심각해 잦은 보수와 폐쇄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판반 교량의 철도 운행은 결국 영구 중단되었죠. 상승식 교량 구간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부식이 확인된 겁니다. 짠 바닷바람이 마침내 교량을 집어삼킨 셈이었죠. 기술진 역시 더는 유지보수를 이어갈 수 없었고 판반 교량은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오늘날 판반 교량은 라메스와람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한결 덜 위험한 길이 되었습니다. 2025년 새로운 교량이 들어서며 110년 된 기존 구조물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신축 판반 교량의 건설에는 5,9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교량이 들어섰다 해도 라메스와람으로 향하는 승객들은 여전히 이 노선이 지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2km가 넘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한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위에) 오른 위험한 철도는 낡은 안전 기준 탓에 수많은 참사를 불러왔으며 파키스탄의 캄프루와 로리를 잇는 철도입니다. (165km) 길이의 이 철도는 열악한 상태와 부실한 관리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악명이 높습니다. 긴 세월의 마모로 곳곳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고 심지어 부품 도난 사례도 흔하죠. 중요한 연결부의 나사들이 사라진 채 방치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선로는 울퉁불퉁하고 불안정하며 극도로 위험해졌죠. 이 바쁜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불량한 선로 탓에 균형을 잃기 쉬우며 탈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열차 한 대가 탈선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지만 만약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열차와 맞닥뜨린다면 곧 대참사로 이어지죠. 2021년 6월 7일 새벽,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두 열차가 바하르키 인근 캄프로 로리 노선에서 서로 마주 달리고 있었습니다. 703명의 승객을 태운 밀라트 급행열차가 탈선하며 객차 8량이 선로에 흩어졌고, 그 순간 맞은편에서 505명이 탑승한 시르시에드 급행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밀라트 급행열차의 탈선 객차들이 선로를 뒤덮은 상황에서 시르시에드 급행열차 기관사는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탈선 열차의 잔해와의 충돌은 끝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5명이 목숨을 잃고 150명이 다쳤죠. 더 엄격한 관리와 주의가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철도 당국과 직원들의 부실 관리를 향한 비난은 끝나지 않았고 비극 역시 계속되었죠. 캄프로 로리 노선과 파키스탄 철도의 상당수 구간은 여전히 신호기와 전환기가 수동으로 운영됩니다. 즉, 모든 전환기가 올바른 선로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며, 순간의 방심이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90년 1월 4일 바하우딘 자카리아 급행열차는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한 1,4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멀탄에서 카라치로 향하는 야간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쿠루 인근의 상기라는 작은 마을은 곧 파키스탄 최악의 철도 참사가 벌어질 장소가 되죠. 상기역에는 67량 편성의 화물열차가 대기 중이었으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바하우딘 자카리아 급행열차는 화물열차를 지나쳐 본선로를 따라 계속 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객열차가 상기에 진입하는 순간 잘못 맞춰진 선로가 바하우딘 자카리아 급행열차를 본선로에서의 안전한 진행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화물 상하차를 위해 마련된 느린 선로인 측선으로 강제 전환되었죠. 그곳에는 화물열차가 버티고 있었고, 멈출 수 없었던 여객열차는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화물열차와 충돌합니다. 선두 객차 3대는 완전히 파괴됐고, 뒤이은 두 객차 역시 심각하게 손상되며 열차는 스스로 접혀버렸죠. 이 사고로 총 307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책임은 상기역의 철도 직원들에게 돌아갔지만 현대적인 안전 기준과 신호 체계가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비극이었죠. 최근 파키스탄 철도청은 여러 재개발 계획을 내놓았고, 캄프로 로리 구간 역시 대대적인 복원과 현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승객들이 직면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그때까지 이 구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중 하나라는 악명을 떨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위에 오른 철도는 겨울마다 영하 40도씨 아래로 떨어지는 혹독한 한파와 맞서야 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나보시죠. (1916년) 완공된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러시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매년 25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30%가 이 철도를 통해 운송됩니다.
노선은 러시아 서부의 모스크바에서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개의 시간대를 통과하며 총 길이가 9,289km에 달하죠.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여객철도로 기록되며 고속열차를 타도 완주에는 7일이 걸립니다. 빽빽하고 울창한 산림과 험준한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며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4천여 개의 다리와 54개의 터널과 16개의 주요 강을 건너야 하죠. 험난한 길을 헤쳐가는 동안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원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일부였던 바이칼 순환철도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인 바이카로 남쪽 끝, 북쪽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자연을 길들이기 위해 공사 인부들은 산비탈을 깎고 터널을 뚫은 뒤 선로를 놓았죠. 하지만 폭파와 굴착 작업은 주변 안반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계속된 공사에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1949년 이 불안정한 지형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본선은 더 큰 산사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에로로 변경되었죠. 하지만 우에로라 해도 승객들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시베리아 트란스바이칼리아 지역의 한 다리가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됩니다. 이 사고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가 단절되며 수십 대의 열차가 선로 위에 발이 묶이게 되죠. 당국은 2일 반 만에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전면 수리는 5일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며 승객들은 물론 보급품을 철도에 의존하는 지역들까지 고립된 채 남겨졌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승객들은 다행히 혹한의 겨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씨로 일부 구간은 영하 62도씨까지 떨어지며 기온이 급락하면서 폭설과 눈사태의 위험은 더욱 커지죠. 이를 대비해 철도 전역에 모니터링 체계와 자동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폭설이나 눈사태 조짐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특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숲의 보호가 없는 구간이나 선로위 10m 높이의 경사 20에서 60도를 이루는 지역이죠. 눈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전문 철도 관리 조직이 인위적으로 눈사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형 제설기를 단 열차들이 끊임없이 선로를 돌며 눈을 치워내죠. 강력한 PSS-1K 기관차는 최대 깊이 1m, 폭 5.3m의 눈까지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제설 객차에는 최대 180톤의 눈을 실어 지정된 장소로 옮겨버릴 수도 있죠. 매 겨울 약 1,200대의 제설기와 제설 장비가 투입되며 러시아 철도청은 제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몸을 싣는 승객들은 세계 최장 여객 철도를 타고 달리는 장대한 여정을 경험합니다. 창밖으로는 거칠게 솟은 산맥과 바위 절벽, 시베리아 겨울에 잠식된 광활한 대지가 끝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단 한 겹의 유리 창만이 승객들을 대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뿐이죠.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대지를 지나 이번엔 남미의 산맥으로 향합니다. 안데스 산맥 정상에 자리한 철도인 아르헨티나의 트레인 아 라스 누베스, 일명 구름 열차죠.
이 철도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주 4회 운행되며 매번 약 170명의 승객을 태웁니다. 식당과 바 같은 편의시설도 갖췄지만 이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구름열차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발 4,200m 상공을 달리며 깊은 산악 협곡 위에 걸쳐진 29개의 교량과 13개의 고가교를 건너야 하죠. (217km에) 달하는 거리를 따라 산 안토니오 데 로스 코브레스에서 라 폴보리자 고가교까지 구름열차의 여정은 편도로 약 8시간이 걸리며 왕복은 13시간에 달합니다. 해발 4,220m의 최고 고도를 자랑하는 구름열차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철도입니다. 열차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처치 구역까지 마련되어 있어 고산병 환자를 돕죠. 하지만 위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출된 고지대 선로에서는 극심한 현기증에 시달릴 수도 있죠. 라 폴보리자 고가교는 이 철도의 가장 장관이면서도 아찔한 구간입니다. 길이 224m의 휘어진 선로가 지상 64m 높이에서 산악 계곡을 가로지릅니다.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죠. 실제로 드물지만 탈선 사고도 있었으며 이 철도의 또 다른 위협은 고립된 산악지형 그 자체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죠. 2014년 7월 19일 산 안토니오 데 로스 코브레스에서 약 40km 떨어진 외딴 구간에 한 열차가 터널에 진입합니다. 해발 4,067m에 이르는 이 산악 계곡은 여정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죠.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가던 순간 선두객차가 탈선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0명의 승객과 열차는 그 자리에 발이 묶였죠. 승객들은 불안에 떨며 어둠에 갇힌 터널과 영하 6도씨의 혹한 속에서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도로조차 없는 오지였기 때문에 구조대는 접근할 수 없었죠. 결국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6km 정도를 걸어 나와 대기 중인 군 차량을 만나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객차라는 최소한의 보호마저 잃은 승객들은 고산의 가혹한 환경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죠. 이 사고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구름열차의 운영권은 민간에서 회수되어 다시 국유화되었습니다.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고산으로 인한 증상을 돕기 위해 의료 인력도 열차에 배치되었지만 이런 조치들로도 막을 수 없는 위험이 남아있죠. 한 번의 사고, 잘못된 구간에서의 탈선만으로도 구름열차는 순식간에 죽음의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위는) 두려운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짐승이라는 의미의 라 베스티아입니다. 라 베스티아는 멕시코 전역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로 승객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죠. 과테말라와 접한 남부 치아파스 지역에서 시작해 멕시코시티 인근 레체리아까지 2,334km를 달리고 거기서 다시 여러 노선이 멕시코 북부로 향하며 결국 모든 노선이 미국 국경까지 닿습니다. 멕시코의 공산품부터 곡물, 시멘트, 광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물과 자원이 이 철도를 통해 운송되고
화물 열차는 이 물자들을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 너머로 실어 나르죠. 이 과정에서 멕시코의 출입국 관리와 검문소를 피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이용됩니다. 미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객차에 매달려 이 긴 여정을 감행하곤 하죠. 매년 약 40만에서 50만 명이 이 길을 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 출신입니다. 새 삶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라베스티아에 몸을 싣는 순간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라베스티아 같은 화물 열차는 시속 1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열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열차가 북쪽 멕시코 시티를 거쳐 국경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면 천천히 굴러가는 열차 위로 승객이 하나둘 몸을 내던지듯 올라탑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지붕 위에 매달린 채 이동하며 단 한 번의 실수나 피로가 곧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많은 이주민들이 열차 지붕에서 잠들었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고 숲속으로 떨어지기도 하며 흔히 출혈과 쇼크, 참혹한 절단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객차 위에 앉아 있는 동안 이주민들은 탈선 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죠. (2013년 8월 25일) 300명의 이주민이 화물 열차에 올라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이만기오 인근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며 선로가 뒤틀렸습니다. 열차가 우이만기오에 진입하던 순간 탈선했고 12량 가운데 8량이 전복되었죠. 사고 현장은 뒤엉킨 잔해에 가려져 참혹한 피해 규모가 드러나는 데에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사고 당시 300명의 승객 가운데 12명이 목숨을 잃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6명은 생명을 위협받는 중상을 입었죠. 열차에서 추락할 위험도 극심하지만 열차에 남아있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라베스티아에는 범죄가 흔하며 이주민들은 폭력과 절도에 늘 노출되죠. 갱단들은 보호비를 요구하며 이주민들이 이를 내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강제로 열차에서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납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인질로 잡혀 갱단에 강제 가입을 당하거나 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이 노선에서 사라진 이주민은 약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5월 9일) 멕시코 당국은 화물열차에 무단으로 승차하는 것을 금지했고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멕시코 철도의 보안을 강화했죠. 또한 화물열차의 속도를 시속 10km에서 30km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도 추진했죠. 하지만 더 나은 삶을 향한 절박함이 계속되는 한 이주민들은 여전히 철도에 몸을 맡기며 목숨을 건 여정을 이어갈 겁니다. 목숨을 건 위험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 때문에 라베스티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중 하나로 불립니다. (2위는)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며 뱀처럼 굽이치는 에콰도르의 철도인 나리스 델 디아블로, 일명 악마의 코 철도입니다. 1873년부터 1908년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악마의 코 구간은 에콰도르 수도에서 뻗어나온 대철도의 일부로 12km 남짓한 짧은 구간입니다. 길이는 짧지만 악명 높은 구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악마의 코라는 이름도 기묘한 암석 지형에서 유래했습니다. 험준한 위치 탓에 건설 과정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죠. 이 철도는 가파른 산길과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안데스 산맥 깊은 곳인 알라우시와 시밤베 두 마을을 잇습니다.
이 극한 지형에 철도를 놓기 위해선 극단적인 공법이 필요했죠. 산을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와 채굴 장비가 동원됐고 절벽 옆에 좁디 좁은 선반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철로를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난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km에 불과한 짧은 구간에 산허리를 넘으려면 무려 800m 가까이 고도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급경사를 오르기 위해 도입된 방식은 복잡한 지그재그로 이뤄진 스위치백 구간이었죠. 스위치백 구간에 들어선 열차는 마치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선로 끝까지 전진합니다. 이 지점에서 선로가 바뀌고 열차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열차가 분기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선로로 옮겨지고 후진한 채로 산비탈을 계속 올라가죠. 산악지형 특성상 선로는 낙석과 산사태, 폭우에 쉽게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이 마주한 위협은 그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죠. 오늘날 승객들은 객차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등석 승객은 특별히 열차 지붕 위에서 악마의 코를 체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번의 비극적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악마의 코에 탑승한 일본에서 온 두 관광객이 열차 지붕에 앉아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죠.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이 일어섰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 낮게 들이운 전선을 스치며 두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행 중 발생한 이처럼 끔찍한 사고와 2,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사실은 악마의 코가 왜 공포의 철도라 불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위험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객의 지붕 탑승은 전면 금지되었고 오래된 증기 기관차는 현대식 열차로 교체됐습니다. 취약한 선로 구간 역시 보강되었죠. 1908년 개통 이후 이 철도는 필수 교통망에서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악마의 코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험한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위험은 완전히 통제될 수 없으며 비극적인 역사는 선로 위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1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철도로 불리는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철도죠. 이 거대한 철로는 415km에 걸쳐 이어지며 두 나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미얀마 서부의 탐뷰 자얏에서 시작해 국경까지 111km를 달린 뒤 태국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304km를 지나 태국 동부 반퐁에 도착합니다. 오늘날 이 철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왕포 곡가교, 탐크라세 목교 같은 토목 기술로도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끔찍한 역사가 숨어 있죠.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은 선로 자체가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치른 참혹한 대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당시 버마라 불리던 미얀마를 침공해 점령했습니다. 전쟁을 이어가던 일본은 무기와 보급품을 신속히 옮길 수단이 필요했죠. 그 해답은 철도였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완수하기 위해 일본군은 전쟁포로와 동남아 각지의 민간인을 강제로 동원했죠. 결국 약 33만 명이 강제로 철도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공사는 1942년 시작돼
버마와 태국 양쪽에서 동시에 착공되었습니다. 1943년 두 노선은 국경 중간에서 이어졌고 마침내 두 나라가 하나의 철도로 연결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지 민간인 노동자의 사망률은 절반에 육박했죠. 이때 이미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파이어 패스로 불린 구간은 지옥 같은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불과 6주 동안 69명의 노동자가 일본군의 구타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이들이 말라리아와 이질 같은 질병으로 쓰러졌죠.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숨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철도는 당시 일본군의 전쟁 수행에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연합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다리에서 벌어진 공격은 훗날 할리우드 명작의 소재가 되었죠. 영화 콰이강의 다리 말입니다. 길이 322m의 277번 교량은 태국의 맥글롱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목조 다리가 세워졌고 곧이어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함께 건설됐죠.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다리는 영국 공군과 미군의 폭격을 수차례 받아 결국 파괴되었고 1945년 6월 24일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맥글롱강은 영화 속 이름을 따 1960년에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쾌아이 강이라 불리며 277번 교량은 콰이강의 다리가 되었죠. 오늘날 죽음의 철도 건설은 전쟁 범죄로 규정되었고 일본군과 조선인 병사 111명이 재판을 받아 그중 32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선되었지만 여전히 130km 구간은 실제 열차가 다니고 있죠. 그 외 일부 구간은 보행로로 바뀌어 역사의 현장을 걸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길에는 콰이강의 다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철도지만 그 이면엔 피로 얼룩진 역사가 존재하며 죽음의 철도가 세워진 과정은 결코 지울 수 없죠.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공사로 인해 죽음의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철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철도는 사람들의 출퇴근과 여행, 그리고 물류까지 책임지는 삶의 기반이지만 모든 여정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위험에 가까이 있을까요? 평범한 여행이 얼마나 쉽게 참사로 바뀔 수 있을까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재앙이 되고 순간의 부주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또 어떤 철도는 그 역사를 말할 때 피로 물든 궤적을 결코 빼놓을 수 없죠. 철도 안전은 날로 개선되고 있으며 승객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위험은 늘 곁에 있다는 겁니다.